양과는 두 사람을 부축해 동굴로 모셨다. 그날 밤 양과는 그곳에 잠자리를 만들고 두 사람 사이에서 잠을 잤다. 또 밤에 일어나 겨룰까봐 걱정이 되어서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미 길을 운행해 상처를 치료하기도 벅찬 상태였다. 다음 날 일어나 보니 두 사람은 정말 숨이 꺼져가는 듯 전날보다 호흡이 약했다. 두 사람은 사흘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생기를 되찾았다. 당신의 내공은 나와 비슷하니 더 겨룰 것 없겠소. 그러나 무공의 초식을 겨루면 당신은 나를 이길 수 없소. 구양봉의 말에 홍칠공이 고개를 저었다. 글쎄, 과연 그럴까? 내가 개방에서 전해오는 타구봉법을 쓴다면 내공을 싣지 않아도 당신은 절대 막아낼 수 없을 것이오. 목숨을 걸 것까지는 없고 그저 초식을 겨루어 승패를 가리는 것도 괜찮겠지. 그러자 구양봉이 흔쾌히 응했다. 좋소, 내공은 쓰지 말고 초식으로 겨뤄봅시다. 홍칠공은 뭔가 좋은 생각이 난 듯 양과에게 손짓해 가까이 오게 한 후 귓속말로 속삭였다. 내가 개방의 전방주라는 건 알고 있느냐? 그 말에 양과가 고개를 끄덕이자 홍칠공이 웃으며 말을 이었다. 지금부터 내가 봉법 하나를 알려주마. 이 무공은 예부터 우리 개방의 방주에게만 전해졌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힘이 없어 꼼짝도 할 수 없으니 네가 나 대신 좀 보여줘야겠다. 그 말에 양과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다. 선배님, 방주에게만 전수되는 거라면서요? 저는 배울 수 없습니다. 제 의부께서 아직 정신이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 선배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자 홍칠공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걱정할 것 없다. 나는 너한테 초식만 가르칠 것이다. 운기하는 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니 초식만 알아서는 배웠다고 할 수 없다. 네 의부를 정말 때리는 것도 아니고 네가 몇 가지 초식만 해보이면 네 의부는 금방 알아볼 것이다. 그 정도면 너에게 무공을 가르쳐줬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양과는 한사코 홍칠공의 제안을 사양하며 개방의 비전을 배우려 하지 않았다. 사실 양과는 의부인 구양봉이 개방의 최고 무공을 이기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어 홍칠공을 도우려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양과의 마음을 홍칠공도 곧 눈치챌 수 있었다. 이보시오, 구양봉. 당신 양자도 당신이 내 타구봉법을 당해내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봉법을 배우지 않으려는 것 같소. 홍칠공의 말에 구양봉은 불같이 화를 냈다. 얘야, 내 아직 보여주지 못한 엄청난 무공이 많이 남아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어서 배우려무나. 두 사람의 성화에 못 이겨 양과는 어쩔 수 없이 홍칠공의 옆에 섰다. 홍칠공은 그에게 나뭇가지를 꺾어오도록 한 다음 타구봉법 중 봉타쌍견을 세세히 일러주었다. 양과는 이해가 빨라 듣는 즉시 초식을 해보였다. 구양봉이 보니 과연 범상치 않은 봉법으로 그 위력도 대단했다. 그는 당장 응수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응할 장법 한 가지를 양과에게 가르쳤다. 양과는 그의 말에 따라 막힘없이 초식을 전개했다. 그러자 홍칠공이 미소를 지으며 탄성을 내뱉었다. 그러더니 또 다른 봉법을 알려주었다. 두 사람은 이렇게 또 말로 겨루기를 저녁까지 계속했다. 양과가 지쳐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새벽부터 대결은 또 시작되었다. 이렇게 사흘을 겨루고서야 36로 봉법이 모두 펼쳐졌다. 봉법은 비록 36로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오묘한 이치와 변화는 끝없이 이어졌다. 뒤로 갈수록 구양봉이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그가 내놓은 초식도 공수를 겸하며 엄청난 위력을 발했다. 홍칠공도 이에 대해 탐복을 금치 못했다. 이제 그에게는 마지막 초식만이 남아있었다. 홍칠공은 36로 봉법 중 천하무구의 6번째 변초를 알려주었다. 이는 타구봉법의 마지막 변초인 절초였다. 이 초식을 쓰면 사방팔방이 봉으로 뒤덮이고 그 힘이 닿는 곳이면 수십 마리의 사나운 개도 한 번에 때려 죽일 수 있었다. 천하무구라는 이름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 마지막 절초는 천하에 알려진 상승 무공 중에서도 손꼽히는 것이었다. 구양봉은 대응할 초식을 내놓지 못했다. 그는 죽을 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으나 밤새도록 뒤척이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다음 날 아침 양과가 일어나기도 전에 구양봉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있다 있어. 얘야, 이 장법을 쓰면 봉법을 깨트릴 수 있어. 구양봉은 잔뜩 들뜬 목소리로 일각이 아까운 듯 양과를 재촉했다.
양관은 어쩐지 그의 목소리가 이상한 것 같아 뒤를 돌아보다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구양봉은 원래 나이가 많기는 했지만 내공이 심후에 머리가 별로 새지 않았다. 흰머리가 간간히 섞여 있는 정도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눈썹까지 하얗게 새어 마치 10년은 더 늙어버린 것 같았다. 양관은 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홍칠공에게 대결을 그만둬달라고 이야기하려는데 구양봉은 빨리 그의 절초를 막으라고 재촉해댔다. 양관은 하는 수 없이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구양봉 앞에 섰다. 이번 초식은 매우 복잡해 구양봉이 여러 차례 일러준 후에야 알아듣고 초식을 펼쳐 보일 수 있었다. 이 새로운 초식을 본 홍칠공은 얼굴빛이 변하며 연방 감탄했다. 그러나 구양봉은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생각하고서야 초식을 만들었으니 타구봉법이 실로 대단하오. 그러더니 갑자기 고함을 내지르며 쌍장을 뻗었다. 홍칠공도 이에 대응했다. 두 사람은 다시 내공을 겨루기 시작했다. 그런데 홍칠공은 힘을 주다가 갑자기 강한 힘이 거꾸로 돌며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느꼈다. 깜짝 놀라 가만히 집중해보니 그것은 구양봉의 힘이 아니라 자기 힘이 반탄되어 되돌아오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동시에 외쳤다. 이상하군. 구양봉 무슨 수작을 부리는 것이오? 늙은 거지 스스로 공격하다니 날 봐줄 것 없소. 홍칠공은 그제야 알 수 있었다. 두 사람이 쓰는 구음진경의 내공은 정과 역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두 역경의 물국 필반의 이치를 따르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사물과 이치는 극에 이르면 반대로 되돌아간다는 뜻이었다. 음이 극에 이르면 양으로, 양이 극에 이르면 음으로 바뀌는 이치였다. 두 사람은 이미 한 차례 내공 대결로 서로 중한 내상을 입은 데다 이미 탈진 상태였다. 그런데도 마지막 남은 진기를 짜내 서로 내공을 겨루니 정공은 점차 역이 되고 역공은 점차 정으로 변했다. 두 사람이 계속 힘을 가하자 그 힘이 하나가 되어 섞이며 서로 맞서지 않고 융합되었다. 그것은 마치 태극의 원을 그리듯 서로 합쳐지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온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뼛속까지 시린 추위가 엄습하더니 상대의 내공이 전해지자 봄볕 같은 따스함이 느껴졌고 이것이 점차 엄청난 열기를 더해주었다. 이 기운은 호흡을 통해 각 경맥과 사지로 전해져 온몸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다가 순식간에 온몸이 뜨거워지며 마치 불구덩이에 들어앉은 듯 참을 수 없는 열기가 온몸을 감쌌다. 그런가 하면 또다시 상대의 내공이 물결치듯 밀려와 순식간에 열기를 식혀주기도 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더 겨룰 것 없네. 노동물 구양봉. 함께 죽자고. 결국에는 이렇게 길동무가 되는구나. 홍칠공과 구양봉은 수십 년 동안 겪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갔다. 그렇게 두 백발로인은 서로 하나가 되어 한참을 웃어젖혔다. 그리고 한참을 이어지던 웃음소리는 점차 잦아들더니 한순간 뚝 끊겼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여전히 손바닥을 마주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양관은 깜짝 놀라 가까이 다가갔다. 아버지, 홍 선배님.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양과가 손을 뻗어 홍칠공의 팔을 당기자 홍칠공이 옆으로 스르르 쓰러졌다. 이미 죽어 있었다. 양과는 너무나 놀라 뒤로 화들짝 넘어졌다가 얼른 구양봉을 살펴보았다. 그 역시 이미 숨이 끊겨 있었다. 웃음소리는 그쳤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웃는 얼굴이었다. 저 골짜기 사이로 두 사람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메아리 되어 되돌아왔다. 북계와 서독은 수십 년 동안 겨루면서 서로 물러서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화산에서 동시에 목숨을 다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두 사람은 평생 원한으로 얽혀 있었으나 죽음에 이르러서는 서로 실컷 웃으며 떠나갔다. 수십 년 동안 얽혀있던 증오와 원한을 웃음으로 날려버린 것이다. 양과는 놀라움과 비통함에 휩싸였다. 그는 두 사람의 죽음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다. 그런데 불현듯 홍칠공이 사흘 밤낮을 가사 상태로 지냈던 일이 생각났다. 혹시 두 분이 죽은 것처럼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자 양과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쩌면 죽은 채 계시다가 다시 살아날지도 몰라. 두 분처럼 무공이 높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실 리 없어.
어쩌면 지금도 누가 더 오래 죽은 척하는지 서로 겨루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에 양과는 두 사람의 시신 옆을 7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켰다. 그러나 하루가 지날 때마다 희망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마침내 시신의 얼굴색이 점차 변하는 걸 보고서야 두 사람이 정말 죽었다는 걸 알고 목 놓아 울었다. 양과는 동굴 옆에 구덩이를 2개 파고 무림고수 2분을 묻었다. 술이 담긴 호로병과 두 사람이 대결할 때 쓰던 지팡이와 봉도 함께 묻어주었다. 양과는 너무나 허무했다. 두 사람이 혹독한 대결을 벌이면서 남긴 발자국은 아직 눈 위에 생생히 남아있었다. 발자국은 고스란히 남아있건만 사람은 죽어 땅에 묻히다니 양과는 두 사람의 발자국을 제 발로 밟아가며 그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러자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 무림의 정상에서 양대 산맥처럼 우뚝 서 있던 두 고수가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애송이의 손에 의해 땅에 묻힌 걸 생각하니 무엇이 광영이고 무엇이 위세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모든 것이 한갓 꿈처럼 허무하기 그지없었다. 양과는 두 고수의 신묘한 무공에 진심으로 감복했다. 그는 두 사람이 보여준 무공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 해보며 동굴 속에서 20여 일을 보냈다. 양과는 그들이 보여준 무공을 모두 똑똑히 기억했다. 그러나 초식은 틀림없이 따라할 수 있었으나 그들의 깊고 깊은 내공은 흉내낼 수 없었다. 양과는 두 사람의 무덤에 공손히 8번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갔다. 하산한 양과는 그저 발길 가는 대로 걸을 뿐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았다. 화산에 머문 시간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았지만 양과는 그곳에서 수년의 세월을 보낸 것만 같았다. 산을 오를 때는 사람들에게 받은 멸시로 인해 가슴속 가득 분노가 차 있었지만 산을 내려올 때는 세상 만사가 모두 뜬구름같이 보였다. 세상 사람들이 존중해주면 어떻고 또 깔보면 어떠냐. 그는 어리고 어린 나이에 분세질속하여 이미 세상을 등한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루가 되지 않아 양과는 섬서 지방 남쪽 어느 황량한 들판에 닿았다. 고개를 들어 둘러보니 온통 말라비틀어진 나무와 시든 잡초만 눈에 들어왔다. 멋대로 길게 자란 풀들이 삭풍에 흔들리는 모습이 황량하기 그지없었다. 그때 갑자기 서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리며 뿌연 흙먼지가 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잠시 후 야생마 수십 마리가 동쪽을 향해 내달리며 멀어져 갔다. 야생마 떼가 자유롭게 황해를 뛰어다니는 걸 보니 양과는 가슴이 탁 트이는 듯했다. 눈앞에 펼쳐진 끝없이 넓은 들판과 자유자재로 내달리는 말들, 천하는 이렇듯 넓고 자신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은 몸이었다. 그렇게 잠시 망연히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비쩍 마른 누런 말 한 필이 땔감을 실은 달구지를 끌고 큰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다른 말들은 마음껏 황해를 뛰어다니는데 자신은 힘든 일에 시달리는 것이 서러웠는지 그 울음소리가 애처롭게 들렸다. 말은 비쩍 말라 갈비뼈가 두드러지게 튀어나왔고 네 다리는 살점이 붙어있지 않아 뼈만 앙상한 것이 마치 마른 나뭇가지를 보는 것 같았다. 털은 윤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듬성듬성 빠져있고 몸에는 온통 오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그런데 그 지저분한 몸뚱이에 온통 채찍 자국이 가득했다. 그런 말이 끄는 달구지에 한 사내가 앉아서 말이 느리다고 욕을 퍼부어대며 채찍질을 해대고 있었다. 양과는 매질에 시달리는 말을 보자 마치 채찍이 제 몸에 떨어지는 듯 가슴이 아려왔다. 이보시오. 왜 그렇게 말을 때리는 것이오? 산에는 웬 남루한 행색의 거지 같은 애송이가 길을 막자 채찍을 휘두르며 외쳤다. 어서 비켜라. 죽고 싶으냐? 그러면서 채찍으로 다시 말등을 때렸다. 또 말을 때리면 당신을 죽일 테요. 그러자 사내가 거친 웃음을 터뜨리며 거침없이 양과의 머리를 향해 채찍을 휘둘렀다. 그렇다면 니놈을 먼저 죽여주마. 그러나 그가 휘두른 채찍은 허공에서 양과의 손에 잡히고 말았다. 양과는 그대로 채찍을 끌어당겨 사내를 달구지에서 끌어내렸다. 그러고는 죽지 않을 만큼 흠씬 두들겨 주었다. 말은 비록 못생겼지만 눈빛은 영리해 보였다. 사내가 두들겨 맞는 걸 보고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이 마치 즐거워하는 듯했다. 말은 고개를 숙여 양과의 다리에 머리를 슥슥 문지르며 친근하게 굴었다. 양과는 달구지에 묶인 밧줄을 잘라내고 말등을 두드리며 손을 들어
저 멀리 야생마떼가 일으키는 흙먼지를 가리켰다. 너도 가거라. 이제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말은 앞으로 한두 걸음 걷더니 앞발을 들어 크게 울고는 힘차게 달려나갔다. 그러나 말은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터였다. 갑자기 달리는 게 힘들었던지 얼마 후 앞무릎이 꺾이며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양과는 너무나 안쓰러워 얼른 달려가 말의 배를 들어올려 부축해 주었다. 말 주인 사내는 말을 들어올리는 양과의 힘에 놀라 달구지고 땔감이고 다 팽개치고 벌떡 일어나 도망가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한참을 가서야 강도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양과는 사내의 뒷모습에 웃음을 짓고는 싱싱한 풀을 베어 말에게 먹였다. 말이 그간 시달린 걸 생각하니 가슴 깊숙한 곳에서 동병상련의 정이 솟아났다. 양과는 말의 등을 가만히 어루만져 주었다. 말아 말아. 앞으로 나랑 다니자꾸나. 양과는 말고삐를 쥐고 우선 마을로 내려갔다. 그러곤 곧장 시장에 가서 콩과 보리를 사서 말을 배불리 먹였다. 하룻밤을 자고 나자 말은 몰라보게 기력이 왕성해져 타고 다닐만 했다. 처음에는 걸음이 휘청거리고 절뚝거리더니 점차 좋아져 일회 후에는 그간 잘 먹은 덕에 힘이 넘치는 듯 바람처럼 내달릴 수 있게 되었다. 하루는 양과가 주점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말이 갑자기 탁자 옆으로 오더니 술 사발을 바라보며 울어댔다. 마치 술을 마시고 싶다고 말하는 듯 했다. 양과는 호기심에 술 한 사발을 시켜 탁자 위에 놓고는 말의 머리를 몇 차례 두드려 주었다. 그러자 말이 단숨에 술 사발을 비웠다. 꼬리를 흔들고 발을 툭툭 치는 모습이 몹시 흡족한 모양이었다. 양과는 그런 모습이 재미있어 술을 더 시켜주었다. 말은 잇따라 10사발을 마시고도 전혀 취하는 기색이 없었다. 양과가 식사를 마치고 말에 오르자 말은 술 기운이 솟는지 앞발을 높이 들고 용트림을 한 번 한 뒤 바람처럼 내달리기 시작했다. 옆에 보이는 나무가 휙휙 정신없이 뒤로 지나가는 게 그렇게 빠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일반적인 준말하면 빠르면서도 흔들림 없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이 말은 빠르기는 했지만 몸이 들썩들썩 흔들려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양과처럼 무공을 익힌 사람이 아니라면 타고 있을 수 없을 정도였다. 이 말은 또 자신이 가는 길 앞에 다른 짐승이 있으면 따라잡지 않고는 못 베겼다. 말은 소, 말, 노새, 낙이 가릴 것 없이 앞에 있는 다른 짐승을 완전히 따라잡아야만 걸음을 늦추었다. 반드시 이기고야 마는 성질은 아무래도 평생 고생하면서 형성된 것 같았다. 양과는 이런 훌륭한 말이 한낱 촌부 밑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시달리며 반평생을 보낸 걸 생각하니 또 한 번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양과는 마음이 무겁던 차에 자기를 닮은 말을 만나게 되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더구나 아직은 어린 나이라 며칠을 함께 지내다 보니 서로 더욱 친해졌고 그에 따라 기분도 완전히 회복되었다. 둘은 장난도 치고 흥얼거리며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